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SG가 정말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축산업의 탄소 배출이나 식량 문제, 그리고 물 부족 등 다양한 이슈가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가지신 분을 모셨는데요. 2021 해양산업 르네상스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주식회사 시위드 이희재 대표님의 강연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위드의 대표 이희재입니다.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생명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 해조류 또는 바다의 소재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익히 알려져 있기로는 배양육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양육을 하게 된 스토리, 그리고 저희가 왜 갑자기 해조류로 배양육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 뉴스상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두 아이템 다 해조류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요오드 해조류라고 하는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배양육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배양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저요오드 해조류라서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덜컥 창업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제 제가 대학원 지금도 박사과정 중에 있고, 이 박사과정 중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되게 흥미로운 수업이었고, 실제로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수술을 할 때 이게 힘들어, 아니면 환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듣고 대학원생이 가진 전공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그냥 실험실에 있는 교수님들한테는 듣기 힘든 내용들을 많이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갑상선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해조류를 참 많이 먹는데 이게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다. 그 이유가 이제 해조류 안에 들어있는 요오드, 아이오딘이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는 듣다가 이제 생명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해조류에서 요오드만 조금 줄이면 되지 않나? 라는 되게 심플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숙제를 하려고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요오드 해조류 이런 거 치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숙제로서 이거를 제출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템이 조금 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변에서 저랑 같이 이제 설득을 해준 친구들 덕분에 저희가 덜컥 해양수산부 이제 수산창업 콘테스트에 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됐고,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을 타게 되면서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이겠구나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덜컥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김, 미역 같은 경우 하루에 사실 권장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WHO가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은 김 한 장, 미역국은 20분의 1그릇, 그러니까 한 두세 숟갈 먹으면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문제예요. 워낙 많이 먹고 자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유럽, 특히 북미 사람들은 해조류를 잘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헬시푸드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되게 섭취가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아이오딘 고함류 제품에 대해서 갑상선 주의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도 어느 기준치 이상 넘는 요오드가 초과되는 해조류는 아예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 이야기였죠. 저희는 이런 원리를, 이런 기술적인 어떤 해조류가 왜 요오드를 축적하는지 이런 원리를 캐치해서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조류에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요오드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도 내고 등록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조류를 팔면 잘 되겠지라는 조금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전부 다 그냥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되게 기술 개발은 잘했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이제 사실 여기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해조류 또는 이런 미역을 잘 팔 수 있는 친구들인가? 우리가 그런 맨파워를 가졌나? 사실 이런 고민도 많았고, 이런 밸류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겠다라는 사실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 저희 공동 창업자, 지금도 다 이사진으로 계신 공동 창업자는 지금도 다 박사과정 학생들인데요. 이 공동 창업자들이 그럼 우리가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행히 5명이 다 박사과정이지만 서로 포지션이 겹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제가 대표이자 CTO로서 그 업을 수행하고 있고, 뭐 경영을 잘하는 친구, 아니면 이제 디자인이나 특허, 엔지니어링, 아니면 재무 회계, 각각의 조금 스페시픽한 어떤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피버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았었고, 우리가 실제로 되게 툭 던졌던 것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좀 재미삼아 많이 들고 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배양육으로 덜컥 뛰어들게 된 계기도 요들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읽었는데 되지 않을까? 미역으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되게 뜬금없이 던졌는데 멤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아 보이네 이러다가 진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덜컥 조금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어이없는 어떤 플로우로 이제 배양육에 덜컥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5명의 전공이 이 해조류라는 소재로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에 좋은 소재가 있었고 좋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보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 2가 되는 배양육 웰던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이 왜 필요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ESG다, 환경 문제다, 너무 많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사실 우리는 고기라는 프로덕트로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는 사실 살아있던 동물이었거든요. 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식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와닿지 않죠. 식량이 넘쳐나는데 뭐가 부족하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축산업에 소요되는 자원을 보시게 되면 오로지 이 소나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전 지구의 4분의 1의 담수, 절반의 토지, 그리고 3분의 1의 곡물이 쓰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15%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3, 40년 뒤면 지금보다 고기 수요가 2배가 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그럼 지금 단순하게 곱하기 2를 해도 우리 지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미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이 대체 축산물이라고 하는 영역에 뛰어들고 있어요. 잘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도 우리가 이제 식물성 패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고기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시장에서 벌써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배양육은 아마 뉴스로만 접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식품 승인을 받긴 했지만 그 생산량이나 가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식물성 고기에 비해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희는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 배양육이 뭐냐? 이걸 또 설명을 또 드려야겠죠? 배양육이라고 하면 일단은 세포를 길러서 만드는 고기입니다. 근데 그 세포를 소가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신 길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 돼지, 생선 등으로부터 이 세포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스캐폴드라고 하는 세포가 살 수 있는 집에 이제 넣어주게 되고, 그 집을 바이오리액터에 넣고 세포 배양액을 저희가 4주에서 8주가량 공급하면서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고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축산업이 미치는 그 환경 오염에 대비해서 배양육은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실가스, 토지 사용량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예상 시장 규모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전 지구의 고기 소비량이 12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300조 원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서 2040년에는 약 200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중에 배양육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양육은 거의 600조 원의 그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양육이 너무 비싼데요. 2013년에 처음 등장했고
이때 저 분이 들고 있는 저 패티 한 장이 약 3억 원, 정확하게는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색깔 이 정체 모를 것들은 사실은 플라스틱 그 세포를 배양하는 장치입니다. 저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키워서 그 세포들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이 빨간색 그 액체들이 사실 세포 배양액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이 소태아의 혈청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업체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요소 기술들을 합칠 때 이렇게 세포를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통을 사용하고 이 바이오 리액터는 사실 세포를 미숫가루처럼 동동 띄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숫가루처럼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세포를 수확해서 압착해서 고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고기는 사실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세포를 미숫가루처럼 동동 띄워서 키우면 분쇄육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좀 선두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배양육 업체들은 이렇게 미트볼, 너겟 같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분쇄육을 좀 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문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고기 형태가 분쇄육 형태로 간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이 배양육 업계의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이 해조류, 그냥 쉽게 말해서 해조류라고 하는 이 소재를 활용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해조류는 그냥 저희가 쉽게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었지만 생산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같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식물에 비해서 20배 이상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 더 높은 효율이 있다라고는 좀 저희가 장점에 많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두 가지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스캐폴드, 그러니까 즉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집을 미역으로 만들어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고 조직처럼, 그러니까 스테이크처럼 자랄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배양액이 너무 비싸서 만들어졌던 그 생산 단가를 거의 100분의 1 가량 낮춰서 그 혁신적인 경제성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요소 기술들을 바탕으로 올해 5월에 시식회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고 이때 이제 미슐랭 셰프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한우로 만든 3D 스테이크형 배양육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제가 대학교 때 만들었던 자동차 동아리에서 만든 자작차입니다. 직접 만든 자동차들인데 되게 엉성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사진을 들고 오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랑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 하나만 잘 만들고 엔진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사실 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앞서 막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심지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들이 전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점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동차 플랫폼 같은 좀 플랫폼 베이스의 사업이 이 배양육이다. 특히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배양육 산업을 설명드릴 때 항상 이렇게 플랫폼 같은 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2019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약 2020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글로벌 메인스트림 안에서 배양육 업계들을 모아놓은 어떤 지도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배양육 업계에서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저희가 법인 설립을 처음 했었고 이제 저희가 올해 8월에 시리즈 A 65억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야? 라는 좀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이 60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고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판매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대량 생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과 장비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배양육은 식품으로서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허가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인허가가 다 나온 다음에 움직이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인허가에 미리 대응해서 벌써 지금 식품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약 2년 안에 비임상 과정을 모두 거쳐서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2024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대구에서 시작한 기업이고, 대구에서 한 2달 전에 저희가 경기도 광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구축을 하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햇섭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고요. 거기서 이제 햇섭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사람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서 반도체처럼 안전하게 무균한 시설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인허가에도 대응하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누가 봐도 안전하고 깨끗한 고기다라는 이미지와 실제로 그러한 개발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인데요. 전체가 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약 20분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담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개발해야 되는 요소 기술들이 많습니다. 세포도 연구해야 되고 배양액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게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덕트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능 품질, 실제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어떤 식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허가팀도 존재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ESG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되기 전부터 스스로 우리 기업은 어떻게 가야 돼라는 계속해서 미션을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지금의 ESG랑 잘 맞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8년 아리백, 지구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류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소모하지 않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워나가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저희 회사 이름은 시위드, 바다와 함께하다의 어떤 뜻도 있지만 그 해조류 시위드의 동음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류를 사용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힌트를 좀 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2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모두의 생명,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생명까지도 가치를 높인다라는 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계속 바다와 관련된 소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해양 자원을 가진 포텐셜이 뭘까? 마지막으로 이 본 행사에 맞게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 해조류라고 하는 소재를 바다에서 찾은 것처럼 사실 되게 바다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들 또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사실 해조류는 그냥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제공하는 것도 바다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배양육 업계에서 해조류를 쓰는 거의 유일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시아의 배양육 업체들, 아시아에서 이제 보통 미역 같은 경우도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대부분의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외국 어떤 서양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 이 소재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어떤 활용하기에 사실 지리적인 좀 단점이,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리적인 이점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푸드테크에 대한 영역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해양 소재, 이런 해조류를 활용한 또는 그 여러 가지 해양 소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이제 뭐 스타트업으로 뛰어들거나 또는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좀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저희도 그 육상에서의 문제를 바다라는 해조류의 자원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해조류가 요오드를 품는 이유도 역설적이게도 그 바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조류가 요오드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BC 뉴스를 보면 해양 오염이 심해질수록 해조류가 요오드를 많이 품는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게 바다고, 반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는 것도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개척지다,
아직 뭐 우리가 자원을 더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꼭 그게 밀개척이 우리가 진짜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소재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의 개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자님의 강연을 뚝 들으면서 정말 시위드가 만든 우리 해조류로 만든 이 배양육이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테지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가자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안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조류를 사용한 배양육은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최근 환경 오염에서 환경 오염에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연쇄 오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국내 시장은 파이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환경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바다라는 공간이 오염되어 있어서 해조류에도 중금속이 많이 흡착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해조류를 가지고 고기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먹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해조류에서 실제로 중금속이 많이 나오긴 해요. 저희가 그 사용하는 부위는 그 중금속 부분을 제외한 이제 안쪽 부위만 깨끗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중금속이 없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환경의 해양 오염에 의해서 아니 이렇게 이거보다는 연쇄 오염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크게 업 두 가지가 해조류, 저효 대조류랑 배양육이잖아요. 저효 대조류는 어떻게 보면 해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해조류로 를 안전하게 먹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치를 주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이라면 배양육은 이 해조류를 활용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움직임을 가진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된 밸류 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미세조류, 스피루나 클로렐라 같은 미세조류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고기는 단순히 소를 키우지 않아서 그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조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고기를 섭취할수록 더 환경이 이롭다라고 저희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개발에 매진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은 그렇다면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는 너무 파이가 작은 게 아닌가요? 라고 보신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국내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시장 규모에서도 전 세계 고기 시장을 보여드렸잖아요. 전 세계 고기 시장의 3분의 1을 배양육이 차지하면 600조, 그중에서 저희가 1% 이상만 차지하더라도 사실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국내가 파이가 작은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더 있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밑에 저희 질문이 한 가지 더 올라왔거든요. 이 해조류로 만든 고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중에 이 콩고기처럼 프랜차이즈랑 협업해서 기획 제품을 만들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도 많은 대기업들, 식품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연구 단계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프랜차이즈로 협업해서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일 형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드는 양은 당연히 생산량도 작고 가격도 다소 비쌀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파인 다이닝,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한된 이제 어떤 셰프님들에게 먼저 제공을 해서 스테이크 형태로, 큐브 스테이크 형태로 먼저 세상에 선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도전적이신 분들이 먼저 소비하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점차 개발하면서 가격은 낮추고 퀄리티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분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향후 몇 년 안에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대량 생산을 생각하는 시점이 2025년부터니까요. 25년부터는 저희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5년이면 정말 마음껏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은 세 번째 세션 해양 라이브톡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연해주신 이희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